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합격단 벌써 도시개발법으로 들어갑니다. 지난 2주 동안 연습을 3주 동안 했네요. 연습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좀 문제가 잘 안 열리고 여러 가지 조금 세세한 문제가 있었지만 그건 이제 하나하나 극복을 해 가는 과정이고, 문제가 열리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그 카페에 안내하는 글이 들어가면 거기서 이제 좀 다른 걸 또 읽어보고 하면 금방 들어가서 문제 풀고 할 수 있으니까 카페에다가 글만 올려놓고 기다리고 있지 마시고 다른 글 올린 것 좀 읽어보시면 문제가 다 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 오늘 도시개발법 20문제인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금요일 날 7시에 가니까 7시부터 풀지 마시고 2시간 정도 개발법을 복습을 하고, 그리고 한 25분, 30분 시간 딱 잡아서 문제 딱 풀고 보내고 주말을 보내는 것,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문제는 중급, 하급 섞어서 내고 너무 어려운 문제는 아마 다음 텀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실력을 조금씩 올리면 된다는 것. 첫 번째 문제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우리 시험에서 2번 29회 시험은 개발구역 지정하는 면적을 냈기 때문에 30회 시험은 좀 신경 써서 하셔야 돼요. 국토교통부 장관, 원래는 개발구역의 지정이 원칙적으로는 시, 도지사나 대도시 시장 정도 돼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정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사유 5가지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응용을 합니다. 국가가 직접 개발 사업을 해야 되겠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장이 요청한다. 그 다음에 천재지변 난리가 났다. 얘들은 쉽습니다. 그 다음에 개발구역 대상이 2 이상 시도 대도시 걸치면 해당 시도지사 등이 협의를 먼저 합니다. 그 협의가 안 돼서 박 터질 때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합니다. 그 다음에 일정한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의 장이 면적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구역 지정에 제한을 할 때, 요 사유에 해당하면 국토교통부 장관 지정하는 건데, 그 아닌 거 찾아봐라. 그러면 주로 국가가 사업 시행한다, 천재지변 있다 가지고는 잘 안 내요. 정답 처리가 안 되는 게 너무 쉬우니까. 중앙행정기관이 장이 요청한다는 말 대신에 시장운수가 요청한다고 바꿀 수 있고, 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요청한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 장인데 지방공사장이 제안한다라고 바꾸든지, 지자체하고 관련 있지 중앙정부 관계 없거든. 협의가 먼저 해야 되는데 2 이상 시도 대도시에 걸치면 처음부터 장관이 지정한다 이렇게 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막 외우지 마시고 얘네들이 어떤 식으로 틀리게 내지라고 고민을 하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1번의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 장이 30만 이상으로 국가계획과 관련이 있어가지고 제한할 때 맞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20만 제곱미터는 헷갈리라고 주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어요. 지정해달라고 요청할 때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협의가 되지 않을 때, 자, 그 다음 4번째, 도시개발조합이 30만 제곱미터 규모로 국가계획과, 자, 여러분요, 조합하고 국가계획하고 뭔 관계 있대요? 조합은 그야말로 사인들인데, 땅 주인들 관련된 경우에 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한다. 이때 국토교통부에 제한하는 것은 아까 얘기한 얘네들이죠.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 장. 조합은 제한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왜? 항상 수험생 여러분 신경 써야 되는 게, 도시개발조합은 개발구역을 먼저 구역을 지정을 해야지만이 그 안에 7명 이상의 땅 주인이 특정이 되고
면적의 3분의 2 총수 2분의 1 이상 동의 얻어가지고 지정권자 찾아가가지고 설립인가 받고 30일 내 등기하고 구역을 지정해야 조합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역 지정해달라고 제안을 한다든가 이거 조합은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꼭 신경 써야 돼요. 도시개발조합은 제안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것.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사유가 아닌 거 골라봐라 그러면 이땐 정답이 4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꼭 메모를 두세 번 해보시고 쉬운 문제를 보편적인 문제를 틀리는 사람들은 절대 합격 못합니다. 어려운 거 필요 없어요. 쉬운 문제들을 제대로 정확하게 맞히는 사람들이 합격합니다. 그래서 1번은 답이 4번. 2번 문제, 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는 기준 면적 틀린 것은 어차피 29에 나왔지만 모의고사도 모두 실전에 또 언급을 합니다. 지문 중에 하나를 뽑아서. 지정 기준 면적도 한번 외우는 거예요. 도시지역 일대하고 도시지역이 아닐 때하고 달라요. 도시지역 일대는 주거지역, 상업지역은 1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공업지역은 3만, 자연녹지, 생산녹지 지역은 1만, 도시 외 지역은 30만 이상으로 지정합니다. 그리고 면적의 구애를 안 받는 게 취락지구가 지정된 곳, 개발진흥지구 지정된 곳,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된 곳, 그 다음에 국가균형발전하려고 지정하는 곳, 여기는 면적 관계 없습니다. 취, 계, 지 이렇게 머릿속에 외우셔야 돼요. 그러면 이걸 물어보는 거니까 농림지역은 도시지역 바깥이니까 30만 이상으로 해야 됩니다. 30만 이상. 틀린 게 1번이죠.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암기하셔야 돼요. 도시지역 바깥이라 할 때 이런 식으로 농림지역, 관리지역으로 시험 내는데 계획관리, 생산관리라고 할 수도 있다는 것. 그래서 도시지역 바깥은 30만 이상으로. 답은 1번. 자, 그 다음 3번 문제. 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조합은 구역을 먼저 지정을 해야지 그 안에 땅 주인이 몇 명인지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합은 지정해달라고 제한 같은 걸 할 수가 없어요. 구역 지정하고 난 다음에 조합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조합은 구역 지정해달라고 제안한다든가 지정한다든가 절대 나오면 안 돼요. 그래서 얘가 1번이 틀렸습니다. 그러면 누가 제안하냐? 시행자 중에 국가나 자치단체가 시행자 될 수 있고 LH공사, 지방공사도 될 수 있고 토지 소유자들이 조합 만들어서 민간업자들이 쭉 나옵니다만은 조합은 탄생 안 했으니 제한한다는 게 말이 안 되고 국가나 자치단체는 제한할 이유 없죠. 직접 지정하거나 요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 지자체, 조합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 시행자들이 얘네들이 제안을 하는 거예요. 시군구 찾아가서 시군구에 가서. 그럴 때 소유자 민간업자들이 제안할 때는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소유자 동의를 받아가야 돼요. 지방공사, LH공사가 제안할 때는 동의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총수 2분의 1 안 나오고. 자, 다시 토지 소유자나 민간업자들이 지정에 제안을 할 때 전체 개발구역의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소유자 동의 받는다는 것. 지방공사는 제안하더라도 동의 안 받는다는 것. 그래서 1번 지문이 틀렸다. 그 다음에 이 문제가 좀 어려운 문제. 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에 포함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자, 원래 정상 절차가 개발계획을 먼저 짜고 거기에 맞춰서 개발구역을 지정하고 그 구역 지정하면 그 시행자를 정해주고 그 시행자가 정해질 때 그 친구들이 실시계획이라는 걸 만들어서 인가를 받는 거예요. 개발계획 짤 때 계획의 내용을 담아서 구역 지정하는데
개발계획의 내용 중에 처음부터 포함 안 하고 구역 지정하고 나중에 넣을 수 있는 게 4가지가 나와요. 4가지. 그 4가지를 묻는 문제는 되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구역을 먼저 지정하고 나중에 개발계획에 추가로 넣을 수 있는 것 4가지. 그게 아닌 거 찾아라. 그럼 일단은 여러분들 중에 수업 듣는 분들 중에 요 교과서에 있을 거예요. 명작, 공법, 요약집. 요걸 항상 펼쳐놓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요 책에 페이지를 보시면은 80페이지 하단에 개발계획의 내용이 있어요. 개발계획에는 지구단위 계획은 들어가면 안 돼요. 실시계획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 개발계획의 내용 중에 4가지는 구역 지정하고 나중에 추가를 할 수 있다. 그 4가지가 뭐냐면, 처음 나오는 게 개발구역, 여기 개발구역이면 개발구역 바깥에, 개발구역과 바깥을 기반시설로 연결할 수 있는데, 개발구역 바깥에 기반시설 설치하는 비용은 처음부터 알 수가 없어. 개발구역 바깥이니까. 나중에 그 비용은 넣어도 되고, 그 다음에 어떤 권리들이 협의 매입이 안 되고 수용할 수 있는 권리인지, 즉 매입이 도저히 안 돼, 이건 수용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수용 대상 권리가 어떤 건지, 그것은 구역 지정하고 난 다음에 수용 대상 권리가 어떤 건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임대주택 건설하는 거하고 순환개발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 4가지는 구역 지정하고 나중에 개발계획에 넣어도 돼요. 그래서 그걸 물어보는 문제 낼 때 어렵습니다. 그래서 개발구역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 설치할 때 그 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 이것은 개발구역 바깥이니까 구역 지정할 때부터 얼마 든다는 걸 알 길이 없는 거라. 그래서 나중에 들어가면 돼요. 그리고 수용 대상인 이 권리들, 수용 사용 대상되는 토지 건축물이 있다면 그 세부 목록, 그 어떤 내용의 권리들이 어떤 땅의 수용 대상인지는 협의 매입이 들어가 봐야 아니까 나중에 추가로 넣어도 되고, 임대주택 건설해가지고 주거생활 안정된 세입자들 어떻게 하는지, 임대주택, 순환개발 어떻게 하는지, 요 4가지는 구역을 먼저 묶고 나중에 개발계획에 넣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구역 밖에 기반시설 설치하는 비용 요거 하나 하고, 어떤 대상 권리가 수용할 수 있는 권리인지, 수용 대상 권리가 뭐가 있는지, 그 다음에 임대주택 순환개발, 임대주택 순환개발, 그럼 4가지가 외워져요. 이 부분들을 풀어버리면 점수가 고득점 나갑니다. 그래서 도로 상하수도 같은 기반시설 설치는 처음부터 개발계획에 담아줘야 돼요. 답은 4번이, 5번이 답이 됩니다. 그래서 4번 문제 같은 것들은 꼭 교과서 확인해서 다시 읽어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개발구역 지정과 개발계획 수립 변경 틀린 것은, 구역 지정하고 개발계획 짜고 틀린 거네요. 특별시, 광역시, 도지사, 제주도, 대도시, 시장은 계획적 도시개발이 필요하다 그러면 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다. 자, 그러니까 얘들 다 합쳐서 시, 도지사, 대도시, 시장은 구역 지정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시장군수구청장은 얘들은 지정을 못하니까 자문을 거쳐서 시도지사에게 지정해달라고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시도지사가 아니고 지정권자에게 그러면 틀립니다. 상급 행정청 시도에 간다. 3번, 개발구역 지정하는 자는 개발구역 지정하려면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한다. 이게 개발계획이야. 지정권자가 짜는 거죠. 4번,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는 관계 중앙부처장, 시군구 요청을 받아가지고 개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자, 개발계획은 지정권자가 수립하기 때문에 당연히 지정권자가 변경도 할 수 있고, 이 사람들이 요청받아 변경도 할 수 있습니다. 변경할 수 없다라고 낸 적이 있습니다.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개발계획 수립하려면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의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 또는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 동의. 이게 틀렸죠. 자, 여러분요, 개발계획은 먼저 개발계획 짜서 구역 지정합니다. 이 개발계획은 구역의 지정권자가 짜는 겁니다. 그리고 개발계획 맞게 지정합니다. 이 개발계획은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광역도시계획에 부합되어야 되고,
개발계획 짤 때 면적이 3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대규모로 할 때는 주거, 업무, 교육, 위락 모든 기능이 다 해결될 수 있는 자족적인 복합도시가 되도록 개발계획 짠다. 면적 330만 제곱미터 이상 암기하시고, 개발계획 짤 때 사업을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한다면 미리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소유자 동의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얻어야 합니다. 이때 또는 하면 안 되죠. 그 다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지 방식으로 하더라도 시행자가 국가나 자치단체가 직접 할 때는 특정인에게 유불리하게 환지를 하질 않아. 따라서 개발계획 짜더라도 환지 방식으로 동의받을 필요 없어요. 자주 나옵니다, 시험에서. 그래서 5번은 또는 해서 틀린 거죠. 문제가 여러 번 교과서를 여러 번 읽고 찬찬히 생각을 하고 반복을 조금 해 놓으셔야 돼요. 한두 번 읽고 문제가 안 풀린다라고 하면 안 되고 5번 이상을 읽고 그러고 난 다음에 문제를 다시 풀고 틀린 문제 교과서 다시 보고 그렇게 해야 문제 풀립니다. 집중을 하셔야 돼요. 개발법만 10번 정도를 계속 읽으셔야 돼요. 개발법만. 지금 하면 안 되고 점수 나오려면. 그 다음에 개발구역 지정 효과. 틀린 것은 우리가 개발구역을 지정을 하게 되면 개발구역 지정되면 용도가 도시지역으로 바뀌고 동시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곳이 된 것으로 본다. 국토법상 도시군관리계획 절차를 안 거쳐도 돼요. 물론 취락지구는 예외 인정합니다만, 자, 틀린 것. 개발구역 지정곳이 되면 해당 개발구역은 도시지역과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결정곳이 된 것으로 보지요. 2번, 개발구역 지정으로 인한 국토법률에 따르의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 고시는 도시개발 사업 시행 기간에 할 수 있다. 이건 이제 옛날 조문 관련된 건데, 옛날에는 우리 국토법 배울 때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효력 발생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을 했더라도 지형도면 고시하는데 예전에는 2년 내 지형도면 고시하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딴 데로 이사를 갔는데, 근데 개발법에서는 개발구역 지정했다, 도시로 바뀌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했다, 그러더라도 그 사실을 2년 내 지도 만들어서 고시할 필요 없어요. 개발 사업이 끝날 때까지만 지형도 만들어서 도시지역으로 됐다 하는 걸 고시하면 되기 때문에 이런 지문들이 있는 거예요. 3번, 개발구역 안에서 경작지에서 임시식재를 제외한 관상용 중목의 임시식재는 허가받지 않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발구역의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않고 자연경관 손상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토속 채취도 허가받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 개발구역 지정되면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허가받고 하라. 자, 그 다음에 물건을 쌓는 것, 토지의 형질 변경, 토속의 채취, 토지의 분할, 중목의 벌채 식재 허가받습니다. 그런데 허가 안 받는 경우가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를 위한 행위하고 농사 관련된 것 설치할 때도 허가 안 받습니다. 그런데 관상용 중목의 임시식재는 허가 안 받지만 경작지 안에서 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보상의 의도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5번, 개발구역 지정고시 당시에 이미 관계법에 따라 행위 허가를 받은 경우로 개발구역 지정하기 전에 이 허가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공사 착수한 자는 개발구역 지정고시된 날부터 3월 내에 신고하고 한다. 자, 우리가 기득권 보호하는 게 국토법에서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 지정되면 인허가 받은 사업을 계속할 때 3개월 내에 신고해야 돼요. 여기에 기득권 보호 자주 나오는 것. 그런데 개발구역이나 정비구역 지정되면 3월 이내에 신고하는 게 아니고 30일 이내에 신고하면 기득권 인정합니다. 이건 30일입니다. 30일. 그래서 5번이 잘못됐다. 그 다음에 개발구역 해제, 올바른 것은, 자, 여러분요, 개발계획 짜서 구역 지정하면 그로부터 3년 되는 날까지 실시계획 작성해서 인가신청 안 하면 다음날 풀려요. 그 다음, 구역을 먼저 지정하고 나중에 개발계획 짤 수도 있다. 그럼 2년 내에 개발계획 수립 고시 안 하면 다음날 풀립니다. 2년 내 개발계획 수립 고시했더라도 3년 내 실시계획 인가신청 안 하면 다음날 풀려요. 다음날이에요. 다음날.
이런 식으로 풀릴 때는 아무 짓 안 했기 때문에 도시적으로 용도가 바뀐 것이 옛날로 돌아가고 지구단이 없어져요. 그런데 공사 완료됐다, 환지 처분했다, 그러면 공사 완료,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날 개발구역에서 풀려요. 그렇게 해서 해제될 때는 과거로 돌아가고 환원되고 지구단이 없어지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 그러면 올바른 것은 개발구역 지정고 시된 날부터, 자, 여기서 실시계획에 인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그러면 3년이 나와요. 3년 된 날 다음 날 풀려요. 개발사업의 공사 완료 공고일에, 그러면 이제 공고일의 다음 날 해제된 것을 본다. 자, 330만 미만의 규모로 개발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하는 경우에는 그러면 2년 된 날까지 개발계획 수립 고시해야 돼. 2년이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개발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하는 경우 같은 내용인데, 개발계획을 2년 내에 짰다 하더라도 3년 된 날까지 실시계획 인가 신청하지 않으면 3년 된 날 다음 날에 개발구역 지정은 해제됩니다. 얘가 맞습니다. 330만 넘어가면 5년으로 하고, 원칙적으로 개발구역 지정의 해제가 의제된 경우는 공사 완료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개발구역은 지정 전의 용도 지역, 지구, 지역 등으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공사 완료돼 가지고 개발구역 풀릴 때는 옛날 용도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거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올바른 것은 4번. 자, 환지 방식으로 할 때 우선적으로 시행자를 정하는 경우는 소유자 또는 조합이죠. 소유자 조합. 3번. 자, 환지 방식일 때는요, 뭐라고 했냐면 토지 소유자 또는 조합을 우선적으로 정해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계획 수립 고시일로부터 1년 내 지정 신청하지 않거나 위법하거나 부당하게 신청 들어오면 환지 방식이라도 지자체 등을 정해서 시행케 한다는 것. 정상적으로 지정 신청 와서 지정을 해줬다 쳐요. 그런데 시행자를 변경하는 사유가 또 있지 않습니까? 자, 시행자 지정해줬는데 개발구역 지정고시 1년 된 날까지 실시계획에 인가 신청하지 않거나, 인가해줬더니 인가 후 2년 내 공사에 착수하지 않거나, 이 변경사항이 중요합니다. 착수, 삽질 2년. 그 다음에 행정 처분을 받아가지고 실시계 인가 시행자 지정을 취소받았거나 부도 파산됐다. 그러면 변경 사유 물어볼 때, 자, 사업에 착수 나오면 2년, 인가 신청 1년, 2년, 1년 둘 중에 아무것도 아닌 다른 것이 나오면 무조건 계약가 틀린 거죠. 3년 나온다든가 6개월 나오면. 그래서 실시계 인가받고 사업에 착수 안 한다 그러면 삽질 2년, 실시계 인가 신청 안 한다 1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변경사유 같이 공부하는 거예요. 자, 9번에 시행자 변경할 수 있는 사유로 바르지 못한 것. 자, 이 문제가 나오면 일단 딴 거 절대 보지 마시고요, 숫자부터 찾아야 돼요. 숫자부터. 자, 여기 지금 보니까 4번이 1년 나왔고 5번이 3년 나왔잖아요. 자, 아까 1년 내 실시계획 인가 신청 안 할 때, 인가 받고 2년 내 사업 착수 안 할 때 1년도 아닌 게 2년도 아닌 게 나오면 걔가 답이지. 변경사유 틀렸죠. 3년이 아니고 얘는 2년. 그래서 5번. 그 다음에 사업시행 옳은 것은, 개발사업은 시행자가 개발구역의 토지 등을 수용, 사용하는 방식, 혼용하는 방식으로만, 혼용 방식 플러스, 환지 방식으로만 하면 안 되죠. 환지 방식 플러스 혼용 방식 3가지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없다 그러면 틀리죠. 2번에 개발사업 시행자는 개발구역 관할하는 제주도 시군구청장이 지정하는 게 아니고 개발구역의 지정권자가 시행자를 정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 3번, 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을 위해 설립한 조합은 도시개발사업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만 시행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조합은 반드시 환지 방식으로만 시행자가 될 수 있어요. 따라서 조합이 수용한다, 조합이 토지 사용한 채권 발행한다, 다 틀린다는 거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4번,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인가받은 후에 1년 내 사업에 착수 안 하면 시행자 변경한다, 삽질
2년, 착수 2년. 5번,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는 지구단위 계획이 포함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인가받아야 한다.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니고 지정권자한테 가서 인가받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요. 문장을 외우셔야 돼요. 시행자는 지정권자인 경우 제외하고 실시계획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 인가받고라고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정권자가 직접 시행하면 어떡하냐? 인가 안 받고 고시만 하면 되거든. 그러니까 문장을 자꾸 외워야 되는 거예요. 사업 시행자는 이러한 내용을 담아 실시계획 작성하여 지정권자한테 제출하여 인가받아야 하고,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고 할 때도 똑같이 인가받고, 경미한 변경은 신고하고. 답은 3번. 11번 조합. 옳은 것은 도시개발조합을 잘 기억을 해야 재개발, 재건축 조합 헷갈리질 않습니다. 자, 도시개발조합을 만들려면 개발구역 안에 7명 이상의 소유자가 정관을 만들어서 동의를 받는데 토지 면적의 3분의 2 소유자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얻어야 돼요. 자, 이때 국공유지를 포함한다. 그때 말하는 국공유지라는 것은 국가의 땅과 자치단체의 땅을 말하는 거지, 이 공유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란 얘기예요. 공동 소유한다는 개념이고, 그래서 전체 면적 구할 때 국공유지 포함한다는 것. 그 다음에 조합 설립 인가는 누구한테 가냐? 지정권자한테 가야 되는데 시도지사, 시군구 그러면 안 돼요. 30일 내 등기하고 등기함으로 성립하고, 도시개발조합의 조합원은 개발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만 해당합니다. 지상권자 다 필요 없어요. 환지기 때문에. 자, 그 다음, 옳은 거니까 올바른 겁니다. 조합 설립하려면 소유자 7명 이상은 맞아요. 재개발, 재건축은 5명이거든요. 추진위원회는 나와야 되고, 여기는 안 나오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니고 지정권자한테. 조합이 인가받은 사항 중에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도 인가받지만 주된 사무소 소재지 변경 등은 신고만 하면 변경할 수 있어요. 변경 인가가 아니고 신고. 조합 설립 인가 신청하려면 토지 면적의 2분의 1, 면적의 3분의 2, 총수의 2분의 1 틀렸죠. 검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 조합원이 아니고 조합의 임원의 결격 사유인데, 이게 29회 시험에 나온 문제네요. 조합원이 안 되는 결격 사유 없어요. 조합장 이사 감사가 안 된다. 임원의 결격 사유. 이거 헷갈리게 만들어 놔요. 의결권 가진 조합원 수가 100인인 조합이랍니다. 50인 이상이면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돼 있거든. 그러니까 100인이니까 당연히 대의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 100인 이상인 경우에만 둘 수 있다 그러면 틀려요. 100인인 경우는 50인 이상이기 때문에 대의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 답은 5번이 옳은 거고 다 틀렸어요. 그래서 기본만 잘하면 이런 문제는 충분히 풀 수가 있습니다. 자, 12번의 조합원. 옳은 것은 1. 조합원은 개발구역 내 토지 소유자 및 지상권자. 자, 우리가 환지 방식만 할 수 있거든요. 환지는 종전 땅 주인들의 다시 돌려받는 방식으로 한답니다. 땅을 교환한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건물 소유자, 지상권자 관계없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쪽에야 토지 등 소유자라고 할 때 지상권자, 특히 재개발 쪽에는 지상권자가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는 들어가면 안 돼요. 의결권 없는 조합원은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 사람이서 공동 소유하고 있다, 한 필지를. 그러면 그 중에 대표자 1인에게만 의결권을 주는 겁니다. 나머지 두 사람은 조합원이지만 의결권이 없어. 그 사람은 임원이 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조합원으로 된 자가 검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는 그 사유 발생한 다음 날부터 조합원 자격 상실한다. 다음 날이 문제가 아니라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 이유는 없습니다. 조합의 임원의 결격 사유지. 조합원의 결격 사유 없어. 예를 들어서 개발구역 안에 3살 배기 애기한테 땅을 상속 증여를 했다. 그 3살짜리 어린애도 조합원이 될 수 있죠.
단 법정 대리인이 동의권 행사하고 법률행위 하겠지요. 조합원의 결격 사유는 없어요. 임원의 결격 사유. 계속 이렇게 실질 시험 나옵니다. 4번 조합원은 개발구역 내 보유한 토지 면적에 비례하여 의결권 가지는 게 아니다. 그러면 1000평 가진 사람, 100평 가진 사람 의결권이 다 달라지게요? 똑같습니다. 평등한 의결권을 행사합니다. 자, 조합원이 정관에 따라 부과된 부과금을 체납하면 조합원은 특별자치도 시군구에다가 징수위탁한다. 자, 조합이 만들어지면 조합이 굴러가야 되니까 부과금이라고 조합비를 내야 돼요. 근데 동의 안 한 사람들은 그걸 안 내겠죠. 그러면 연체료를 부과해요. 부과금 연체료 안 내면 조합에서는 조합장이 조합을 대표하기 때문에 부과금 안 낸다. 강제징수 못합니다. 강제징수는 국세, 지방세 체납했을 때만 가능하거든요. 조합원들이 부과금 안 낸다, 청산금 안 낸다. 조합에서 강제징수한다는 얘기는 조합장이 딱지를 붙이기 때문에 개인들끼리 강제징수한다는 결론 나와요. 안 됩니다. 그래서 시군구에 가서 징수 위탁을 하고 대신 받아주고 그 받아준 돈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위탁 수수료 들어갑니다. 100분의 4입니다. 답은 5번입니다. 그 다음에 13번 조합의 임원 틀린 것은 이사, 조합장, 이사, 감사 의결권 가진 조합원이어야 합니다. 이사는 그 조합의 조합장 겸할 수 없습니다. 조합장, 이사, 감사 두 가지 이상 할 수 없죠. 감사 스님은 총회 의결 거치란 얘기는 대의원에서 조합의 임원을 선임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조합장, 이사, 감사는 반드시 대의원회가 아니고 총회에서만 선임할 수 있습니다. 4번 조합장은 총회, 대의원회, 이사회 의장이 됩니다. 맞습니다. 이사가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할 때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라고 외우셔야 돼요. 조합장 또는 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 계약이나 소송할 때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그런 문장들을 입으로 떠들어보면서 입에 붙어야 돼요. 눈으로 풀면 자꾸 실수를 합니다. 그래서 얘가 틀린 겁니다. 나머지는 다 맞습니다. 14번 총회, 이건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레벨이 아직은. 그런데 우리 합격단 여러분들은 합격을 하려고 모인 분들이고 합격을 하려고 공법을 도전하고 있기 때문에 합격단 문제지만 이런 문제도 미리미리 연습하면 9, 10월 달에 쉬워져요. 오늘 외워버리는 겁니다. 총회 권한을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있는 사항, 우리가 외울 때 정, 개, 환, 정관, 개발계획, 환지계획 요 세 가지 만들고 한다든가, 그 다음에 조합장 뽑는다. 임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임원의 선임, 임원. 그 다음에 조합 날려버린다. 합병해산, 이 내용들은 5가지는 반드시 총회에서만 의결할 수가 있어요. 정개환, 정관, 개발계획, 환지계획. 그 다음에 조합장 뽑는 것, 조합 날려버리는 것이라고 외우셔야 돼요. 그러면 이 5가지는 대의원회에서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정관 안 돼요. 개발계획도 안 돼요. 합병해서는 안 됩니다. 임원 선임 안 됩니다. 수지예산 대의원회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회 대의원회 할 때 대의원회는 총회 권한을 대행하지만 대행할 수 없는 5가지 정관, 개발계획, 환지계획, 임원회 선임, 합병해산 못한다. 반드시 총회에서만 한다는 거 알아놓으셔야 돼요. 15번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을 위한 동의 틀린 것은 아까 쭉 나왔었는데 조합 설립 인가 신청하려면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 동의 얻는 건 맞습니다. 동의자 수 산정 방법에서 소유권을 공유하는 자가 집합건물법에 따른 구분 소유자라면 그들 각각을 소유자로 본다. 각각을 한 명씩으로 인정합니다. 만약에 보통 땅을 300평을 A, B, C 세 사람이서 지분을 공유를 하고 있다면 합쳐서 대표 공유자 한 사람만 의결권을 주지만
만약에 빌라 같은 연립주택이나 다세대 같은 구분 건물이 있으면 구분 건물마다 의결권 조합원 자격을 준다는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조합 설립 인가 신청하기 위해 동의한 토지 소유자는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전에는 동의 처리할 수 없다 있습니다. 그래서 철회서에다가 동의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기 이름 쓰고 지장을 찍고 내용 증명으로 보내면 돼요. 그 다음에 조합 설립 인가 신청하기 위한 토지 면적 산정할 때는 국공유지가 포함한다. 나라의 땅과 자치단체 땅을 다 포함해서 전체 면적을 구하라 그 얘기예요. 거기에 3분의 2 얘기하는 겁니다. 국공유지 제외한 전체 사유지 면적 소유자에 대하여 법에 따른 동의 요건 이상으로 동의받은 후에 그 면적 소유자 수가 법적 요건에 미달되면 국공유지 관리청에 동의받는다. 이 얘기는 개발구역 안에 조합 설립하기 위한 동의를 받을 때 국공유지가 있고 사유지가 있으면 사유지 동의를 먼저 받고 요건이 해당하면 국공유지 관리청에 동의 안 받습니다. 그 사유지의 소유자 도장을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자라면 국공유지 관리청의 동의를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3번 철회할 수 있다는 거예요. 16번 실시계획 틀린 것은 자 문장을 암기를 해야 됩니다. 개발구역 지정되면 시행자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지정권자를 제외한 시행자는 사업의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 인가받아야 하고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할 때도 마찬가지다. 실시계획은 시행자가 만든다는 것, 지정권자한테 인가받는다는 것. 단 지정권자가 직접 사업 시행할 때는 인가권자이기 때문에 인가 안 받고 고시만 하면 된다는 것 아셔야 돼요. 틀린 것은 실시계획은 도시군 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되고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된다. 이거는 맞아요. 실시계획은 자 이렇게 되죠. 아까 제일 먼저 개발계획을 먼저 짜고 개발구역을 지정하고 그 다음에 구역 지정권자가 시행자를 정해주면 시행자가 여기 있습니다. 실시계획을 만든단 말이에요. 이 개발계획이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광역도시계획 부합되게 짜야 되는 거예요. 실시계획은 개발계획에 맞게 짜야 되죠. 왜? 개발계획은 지정권자가 수립하는 거고 실시계획의 인가권자가 지정권자인데 지정권자가 만들어 놓은 개발계획에 적합 한지 보고 인가를 하거든. 그러니까 실시계획은 도시군 기본계획이 아니고 개발계획에 부합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실시계획은 개발계획에 맞게 짜야 됩니다. 그 개발계획 갸들이 바로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광역도시계획에 맞게 작성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쉬운 얘기인데 지정권자가 잘 보셔야 돼요. 실시계획 작성하거나 인가할 경우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권자로서 인가할 때는 바로 밑에 시도, 대도시 의견을 미리 들어서 인가하고 시도지사가 지정권자면 또 바로 밑에 시군구 의견 들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특별할 게 없고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17번 수용 사용 방식 틀린 걸 모두 연결한 것은 이런 문제 풀 때 주의하셔야 돼요. 문제 잘 풀어놓고 답 잘못될 수 있다는 것. 틀린 것을 열거한 것은입니다. 올바른 자 틀린 걸 찾아놓고 답을 딴 걸 찾을 수가 있어요. 수용 사용 대상되는 토지의 세부 목록을 자세한 세부적인 목록을 작성해서 고시했다. 이게 세목고시라고 그래요. 공시법에 따른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맞다. 지방공사인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 동의 없이 토지를 수용 사용할 수 없다. 자, 시행자 중에 국가, 자치단체, LH공사, 지방공사,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 조합, 그 다음 민간업자 등이 쭉 나와요. 이 중에 소유자나 민간업자들이 수용할 때는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고 총수 2분 이상의 동의 얻어야 됩니다. 그런데 국가, 지자체, LH공사, 지방공사는 이런 동의가 필요 없어요. 지방공사는 동의, 소유자 동의 없이 수용할 수 없다? 동의 자체 필요 없죠. 그럼 얘는 틀렸고 민간 시행자는 은행,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보증 받은 경우만
토지상환 채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민간업자들은. 그 다음에 소유자인 시행자는 사업대상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 소유자 및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 동의 얻는 게 아니라, 자, 토지 소유자 민간업자들이 수용할 때는 면적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고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 얻고 라고 해야 되는데, 리얼은 면적 3분의 2 이상 동의, 총수 2분의 1 이상 동의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리얼도 틀렸다. 그러면 니언하고 리얼. 근데 만약에 니언, 리얼 틀렸다 해놓고 올바른 건 기억하고 뒤끝이단 말이에요. 답이 2번이네 라는 수가 있어요. 여기다가 틀린 것 해놓고 얘는 올바른 거네 하고 답 찾아가는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틀린 것은 니언하고 리얼이니까 답은 5번입니다. 실제 시험장 가서 이 기출문제인데 실수하는 경우 많다는 거 생각하셔야 돼요. 틀린 걸 찾는지 올바른 걸 찾는지를 한 호흡을 하고 문제를 푸셔야 돼요. 18번 원형지 개발 틀린 것은 원형지는 개발을 최소화시켜서 저렴하게 국가기관 지자체라든가 또는 공장 학교를 유치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그래서 원형지를 국가 지자체 등등에 줄 때는 수의계약으로 공급하고 공장 짓겠다, 학교, 대학 캠퍼스 같은 거 지을 때는 경쟁을 붙여요. 2회 이상 유찰되면 수의계약 들어갑니다만은. 그 다음에 이 원형지는요, 국가나 지자체는 제한을 안 받지만 공장 지을게, 학교 지을게라고 공급받았으면 공급 계약일로부터 10년간 못 팔고 공사 완료하면 공사 완료일부터 5년간 못 팔게 돼 있어요. 그 원형지 공급 가격은 원형지에 대한 감정평가하고 기반시설 설치한 비용을 더한 금액에다가 당사자 협의로 결정합니다. 이 원형지 공급은 전체 구역의 3분의 1, 머리에 원형 탈모는 3분의 1, 원형지 3분의 1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원형 탈모 3분의 1. 그러면 틀린 것은 1번 원형지는 개발구역 안에 개발사업으로 조성되지 아니한 상태의 토지를 만다. 원상태 그대로 형질 변경을 최소화시켜서 주는 땅을 원형지라고 해요. 원형지 면적은 전체 면적 3분의 1 이내로 맞고요. 시행자는 원형지 개발자가 세부 계획에서 정한 착수 기한 안에 공사 착수 안 하면 시행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원형지 공급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위 3의 경우에 시행자는 원형지 개발자에게 2회 이상 시정을 요구하고 시정하지 않으면 해지할 수 있어요. 이거는 읽어보는 것. 5번 원형지를 학교 짓겠다. 여기서 말하는 학교는 기반시설로서 초중고등학교가 아니고 대학 캠퍼스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학교 짓겠다, 공장 짓겠다. 그러면 얘는 경쟁 입찰입니다. 이때는 원형지 개발자 선정 추첨이 아니고 경쟁 입찰. 2회 이상 유찰되면 수의계약으로 해서 1, 2 내려와서 학교 짓고 공장 지어라. 그래서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서 신도시 완성하고 성공하려면 좋은 대학교나 기업에서 공장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원형지는 형질 변경을 최소화하고 기반시설만 갖춰가지고 기업이라든가 학교를 유치하려고 만드는 제도예요. 그래서 답은 5번. 19번 수용, 사용 방식으로 조성한 땅을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없는 것, 어떤 형태라도 여러분 수용 방식으로 조성 다 끝났다. 조성한 땅을 공급해야 되겠다. 경쟁 입찰입니다. 경쟁 입찰. 그런데 우리가 3택지 1공장 나옵니다. 그래서 국민주택지, 공공택지, 330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지, 3택지, 공장부지 등은 추첨을 해요. 추첨. 학교나 공공청사용지, 토지상환 채권으로 상환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이에요. 그럼 어떤 문제라도 추첨 4가지만 외워놓으면 추첨이 아닌 것 찾아봐라 수의계약의 답이고, 수의계약이 아닌 것 찾아봐라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면 추첨 중에 하나가 답이에요. 그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없는 경우는 330 이하 단독주택용지, 공장용지, 예제. 얘는 추첨이거든. 3택지 1공장 추첨. 그래서 추첨 3택지는 국민주택지, 공공택지,
330이야 단독 주택지, 그 다음에 공장, 이렇게 외워놓으셔야 돼요. 나머지는 다 수익 이야기입니다. 환지계획 옳은 것은 시행자는 면적이 작은 토지는 과소 토지가 되지 않도록 면적을 늘려서 환지를 정하거나 환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답이 좀 쉽게 나오죠. 토지 소유자 신청 동의안 환지 부지정인 경우는 해당 토지의 임차권자 동의 등이 있는 경우는 그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토지 주인이 나 환지 안 받을랜다, 땅값을 미리 달라 하고 갈 때 그 땅에 임차권자 등이 있으면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임차권자 등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됩니다. 그 자세한 내용들은 정규 수업을 통해서 이제 수업을 하고 동의받아야 합니다. 그 다음, 시행자는 개발 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해 특히 필요한 경우는 소유자 동의를 받아서 환지의 목적인 토지에 가름하여 시행자에게 처분할 권한이 있는 건축물의 일부하고 건축물이 있는 토지에 지분을 준다. 이게 그 유명한 입체환지인데, 이게 원래 옛날 조문이고, 입체환지는 구분 건물로 주로 받기 때문에 30일 이상 60일 이하 기간에서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주고, 입체환지의 신청을 받아야 되는데 동의를 받아서라고 됐단 말이에요. 입체환지는 예전에 법 개정되기 전에는 동의받지만 지금은 입체환지는 구분 건물로 신청을 받아서 입체환지 처분을 합니다. 신청을 받습니다. 틀렸어요.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환지계획 작성하면 지정권자가 아니고 특별자치시 제주도 빼면 시장, 군수, 구청장에 인가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꼭 명심하셔야 돼요. 도시개발법은 누가 나오면 다 지정권자입니다. 지정권자. 근데 환지계획만 나오면 시군구라는 거 아셔야 돼요. 환지에 점 하나 찍자. 환자들은 시군구 보건소 간다. 환자들은 시군구, 환지는 시군구.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따라서 행정청은 환지계획 만들더라도 인가 안 받습니다. 인가권자가 시군구니까 행정청은 얘보다 높거나 같거나 높으니까. 그래서 항상 시험을 낼 때는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시군구에 가서 인가받는다. 그러면 조합이 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럼 도시개발조합은 환지계획 만들면 누구한테 인가받을까? 시군구. 지정권자로 자꾸 냅니다. 그 다음에 시행자는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조성 토지 등의 가격을 평가할 때는 토지평가협의회 심의를 받은 후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으로, 자 여러분요, 조성하는 땅 평가할 때 감정평가를 먼저 하고 그 평가가 적법한지 마지막으로 심의 거쳐서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조문은 토지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치는데 그에 앞서 감정평가업자로 하여금 평가하여 결정한다라고 돼 있어. 그러니까 감정평가가 먼저입니다. 그리고 심의가 나중에 가는 거야. 또 행정법에서는, 공법은 모든 행정처분을 다 할 때 맨 마지막에 심의가 나와요. 우리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배울 때 기초조사 하세요, 주민 의견 들어서 안을 짠다, 협의심의, 항상 협의 다음에 마지막이 심의 거쳐 놓고 이렇게. 그래서 감정평가를 먼저 하고 심의 거치는 거 꼭 외워놓으셔야 돼요. 평가할 때 평가가 감정평가 먼저 하고 평가가 제대로 됐는지 토지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서 확정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감정평가 먼저. 자, 여기까지가 20문제의 제3장 도시개발법 합격단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금요일 가면 이 요약집을 가지고 꼭 2시간 정도 두세 번 연필로 줄쳐가면서 읽고, 그 다음에 오른쪽 왼쪽 날개 쪽에 있는 요약된 것도 읽으셔야 돼요. 색깔 다르게 표시한 것도 반드시 2번 읽어보고, 그리고 20문제를 딱 시간 재서 한번 풀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틀린 문제는 월요일날 다시 복습을 하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일주일만 참고, 매주 한번 하루만 참으면 시험장 갈 때까지 계속 반복할 텐데, 반복할 때마다 5월달 가면 지금 내는 문제보다 한 단계 높게, 7, 8월달은 더 높게 해서 반복을 계속할 거예요. 그러면 애지간한 문제는 전부 풀어보고 시험장 갈 겁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오늘 문제 푸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나는 합격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꼭 가지면 공부가 그다지 정신적으로 힘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원 여러분들은 꼭 합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